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임원입니다. 회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왔습니다. 경쟁사와의 전쟁 같은 경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고 위기 때마다 회사를 구했습니다. 동료들은 당신을 영웅이라 부르고 후배들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 회사의 경영진이 썩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원들의 복지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영진은 무리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며 직원들을 더 위험한 일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에 대한 충성을 지키며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결정에 반기를 들 것인가? 만약 반기를 든다면 당신은 배신자가 될 겁니다. 20년간 쌓아온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을 역적이라 부를 겁니다. 1388년 5월 한 남자가 바로 이 선택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고려 최고의 무장이자 왕조의 기둥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군대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역사는 그 순간을 위하도 회군이라 기록했고 이성계는 고려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는 정말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역적이 된 영웅 이성계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가 왜 고려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입니다. 1388년 봄 이성계는 54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려 최강의 무장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자춘을 따라 동북면에서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쳤고 나중에는 단독으로 군대를 이끌며 고려의 국경을 지켰습니다. 그가 쏜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고 그가 이끄는 군대는 패배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금강이라 불렀습니다. 작은 금강산. 그만큼 우뚝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였다는 뜻이었죠. 그는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동을 정벌하라는 명령이었죠. 요동.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일대입니다. 한때 고구려의 땅이었지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는 새롭게 떠오른 명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명은 천령 이북의 땅을 자신들의 관할로 편입시키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고려의 영토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최영 장군은 분노했습니다. 명나라 놈들이 감히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하는가? 차라리 요동을 쳐서 옛 고구려 땅을 되찾자. 그는 우왕을 설득했고 우왕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개경의 궁궐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는 최영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대장군님, 요동 정벌은 불가합니다. 최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장군. 자네는 싸움이 두려운가? 두려움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농사철입니다. 농민들을 군대로 징집하면 올가을 수확은 어찌 됩니까? 또한 명나라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승산이 없습니다. 이성계는 계속해서 이른바 사불가론을 펼쳤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이 불가하고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불가하고 전국의 군사를 동원하면 외구의 침입에 대비할 수 없으니 불가하고 장마철에 군사를 일으키면 활의 악유가 풀어지고 병사들이 질병에 걸릴 것이니 불가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명이다. 우리는 신하로서 따라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성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최영을 존경했습니다. 최영 역시 평생을 나라를 위해 싸운 노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최영이 틀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결국 오만 대군이 편성되었습니다. 좌군 토통사는 최영의 아들 최원, 우군 토통사는 조민수, 그리고 팔도도 통사로 이성계가 임명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성계가 전군을 지휘하는 것이었죠. 출정 전날 밤 이성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불길한 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전쟁은 고려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들 방언을 불렀습니다. 23살의 방언은 아버지의 침통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걱정이 그리 깊으십니까? 이성계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언아, 이번 출정은 옳지 않다. 나는 확신한다. 이 전쟁은 실패할 것이고 고려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그렇다면 출정을 거부하시지 그러십니까? 그럴 수 없다.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역적이 되는 길이다. 나는 평생 충성을 다해왔는데 이제 와서 역적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방언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옳은 일일 겁니다. 저는 아버님을 믿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군대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5만 명의 병사들이 개경을 떠나 압록강으로 행군했습니다. 길은 험했고 날씨는 점점 더워졌습니다. 이성계의 예측대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강제로 끌려온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그들은 고된 행군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식량 보급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고려 조정은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성계는 매일 밤 진영을 돌며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보면 일어나 경례를 올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성계는 한 젊은 병사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병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토통사님이 직접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 당황한 그는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통사님. 그저 고향의 아내와 아이들 생각이 나서. 가족이 있구나. 예, 3살 난 딸이 있습니다. 제가 떠날 때 아내가 막 둘째를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쟁에 나와 있으면 올가을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아내 혼자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이성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전쟁은 병사 개개인의 삶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권력자들의 오만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개경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영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우왕은 사실상 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권문 세족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며 배를 불렸고 토지 제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이 토지를 사유화하면서 일반 백성들은 땅을 잃었습니다.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수확의 대부분을 지주에게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외구의 침입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거의 초토화되었고 사람들은 안전한 내륙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동정벌 같은 무모한 계획에 몰두하고 있었죠. 이성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외구와 싸우며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불타버린 마을, 부모를 잃은 아이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는 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 조정은 그 백성들을 또다시 전쟁터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어귀의 위화도에 도착했을 때 이성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강물은 불어나 있었고 날씨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성계는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진격이 불가능하니 회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진격하라. 이것은 왕명이다. 이성계는 막사에 앉아 그 회신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핏소리가 요란했습니다. 5만 명의 병사들이 이 피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 장수들을 불렀습니다. 조민수, 이질환, 남은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막사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성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진격하면 우리 군대는 전멸할 것이고 고려는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군하면 우리는 역적이 될 것입니다. 조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토통사님, 저희는 토통사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질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통사님께서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오신 것을 저희는 압니다. 토통사님의 판단이 옳을 것입니다. 이성계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충직한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가족이 있었고 지킬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군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막사 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란이었습니다. 1388년 5월 22일. 역사를 바꾼 그날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가 내릴 명령은 단순히 군대를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고려 왕조를 향해 칼을 겨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바쳐온 충성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와 함께한 갑옷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그를 지켜준 갑옷. 그런데 오늘은 그 갑옷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막사 밖으로 나가자 부하 장수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이성계는 말에 올랐습니다. 그의 애마였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말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불안하게 발굽질을 했습니다. 군대가 모였습니다. 5만 명의 병사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단지 토통사님이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성계는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빗속에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병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멀리 왔습니다. 우리는 왕명을 받들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빗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우리가 과연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는 왜구를 물리쳤고 홍건적을 무찔렀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경의 권력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무모한 전쟁으로 여러분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성계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개경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개경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망치는 간신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병사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역적입니다. 역사는 저를 배신자라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져야 할 짐입니다. 군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북쪽을 향하던 5만 대군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이성계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언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잠이 오지 않는구나. 아버님께서는 옳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성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옳은 결정이라. 나는 오늘 고려를 배신했다. 나는 왕명을 거역했다. 나는 이제 역적이다, 방언아.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럴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해줄까? 아니면 나를 권력을 탐한 역적으로 기록할까? 방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언아, 나는 평생 충성을 다해 살았다. 고려를 위해, 왕을 위해, 백성을 위해 싸웠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 모든 것을 저버렸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아버님.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보다는 내가 역적이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성계는 드디어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쓴술이었습니다. 그의 인생만큼이나 쓴술이었죠. 군대는 빠르게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최영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급히 군대를 모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수적으로도 우세했고 무엇보다 사기가 높았습니다. 개경 근처에서 두 군대가 대치했습니다. 최영의 군대와 이성계의 군대. 한때 함께 고려를 지켰던 두 영웅이 이제 적이 되어 마주한 것입니다. 최영은 직접 말을 타고 나와 외쳤습니다. 이성계, 내가 감히 역적이 되었느냐? 당장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이성계도 말을 타고 나왔습니다. 두 노장이 마주보았습니다. 한때 서로를 존경했던 두 사람. 이제는 칼을 겨눈 원수가 되었습니다. 대장군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잘못된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대장군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냐? 내가 왕을 시해하고 권력을 잡겠다는 것이냐? 저는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이 나라를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거짓말. 내 놈은 처음부터 왕위를 노렸을 것이다. 최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슬픔도 어려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알았습니다. 이성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끝까지 충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전투는 짧았습니다. 최영의 군대는 이성계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최영은 포로가 되었고 개경으로 끌려갔습니다. 우왕은 폐위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창왕을 옹립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창왕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웠습니다. 고려는 완전히 이성계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최영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성계를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충신으로 죽는다. 하지만 너는 역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것이 최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최영은 그가 존경하던 선배였습니다. 함께 나라를 지켰던 동료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그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정도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던 정도전은 이성계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옳은 일? 나는 선배를 죽였다. 나는 왕을 패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장군님께서는 썩은 나라를 바로잡으려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왕에 대한 충성보다 백성에 대한 충성이 먼저입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지. 1392년 이성계는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신하들의 강요에 못 이겨 왕이 되었습니다. 고려는 멸망했고 새로운 왕조 조선이 탄생했습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권력 다툼을 벌였고 결국 이방원 훗날의 태종이 형제들을 죽이는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성계가 아끼던 정도전도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년의 이성계는 함흥에 머물며 개경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왕조가 피로 얼룩진 것에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세상인가? 이것을 위해 나는 역적이 되었단 말인가? 그는 1408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던 그날 그가 내린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역적이었습니다. 그는 왕명을 거역했고 군대를 돌려 권력을 장악했으며 결국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분명합니다.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조선의 개국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는 썩어가던 고려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지속되며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계는 역적일까요? 영웅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이성계가 실패했다면 그는 영원히 역적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했고 그래서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위화도에서 마주했던 그 선택입니다. 충성과 정의 사이에서의 선택 말입니다. 그는 평생 충성을 다해 살았습니다. 고려를 위해, 왕을 위해, 백성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과 백성에 대한 충성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는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로 역적이라는 낙인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명예를 걸어야 했고 역사의 오점을 남겨야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안정과 정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성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역적이 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때로는 모두가 당신을 비난할지라도 당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물론 이성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권력욕이 있었을 것이고 야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위화도에서 내린 결정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보다는 백성들을 생각한 결정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조선 태조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여전히 역적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다면적입니다. 한 사람을 영웅 또는 역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입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역적이면서도 영웅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계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역적이 될 것인가?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용기가 미래의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이성계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위화도에 설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틈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